2장 숨겨진 감정에 정직해지기. 도네 씨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쉽게 풍요와 행복을 얻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트를 쓰세요. 일단 감정에 몸을 맡긴 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노트에 쏟아내세요. 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마구 소리치며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요.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해져도 괜찮습니다. 글로는 다 표현할 수도 가라앉힐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노트에 털어놓으세요.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욕도 신세 한탄도 화풀이조차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노트 쓰기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모를 리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감정은 의식적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 사라져버립니다. 의외로 자신의 감정을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아주 많죠. 조금 화가 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 저 사람 방금 나를 무시한 거지. 아니, 착각일 거야. 아까 그 일은 정말 슬펐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자. 내일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거나 자기 자신을 속인 적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 나는 자주 그랬습니다. 들뜨고 설레는 감정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문제는 분노나 걱정,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죠.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자신을 꽁꽁 올가매고 있던 설정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시적인 것이라 여기며 무시하고 외면하려고만 하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기에 앞서 반드시 지금의 자신과 똑바로 마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아무리 소원을 빌어봤자 그 자리를 뱅글뱅글 맴돌 뿐이니까요. 외부에 쓰는 에너지를 내부로 돌려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노트 쓰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딱히 쓸 게 없어요. 노트 쓰기를 추천하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이어리나 일기를 쓰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얼마 못 가 포기하고 말죠. 왜 그럴까요? 나는 세 줄 노트 쓰는 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자주 엽니다. 이 세미나는 총 2회로 구성되는데 결코 저렴하다고 할 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나는 그곳에 참석한 분들에게 1회차를 마칠 때마다 가능한 한 매일 노트를 써보세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도해보세요. 하고 과제를 드립니다. 참석자들은 처음엔 어렵지 않다는 얼굴을 하지만 막상 한 달 뒤 2회차 세미나 날이 되면 노트를 한 번도 안 쓴 사람, 몇 번 쓰다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더군요. 요즘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었어요. 혹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누구나 시간에 쫓기며 하루를 바삐 보내니까요. 회사 일, 집안일, 육아, 개인적인 약속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피곤해서 못 쓴 게 아니라 피곤해서 안 쓴 겁니다.
쓸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쓰기 귀찮았던 겁니다. 노트를 쓰지 않은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을 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 피곤해서입니다. 사실 내면의 감정과 마주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거된 일이기도 하죠. 다들 무의식 중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하루 일을 끝마친 고단한 상태에서는 노트를 마주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반복되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서 바쁘다, 피곤하다는 변명 뒤에 숨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데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나을까요? 노트를 쓸 기운도 남지 않을 만큼 야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며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소진한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피곤하고 졸려서 노트를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을 뒤로 제쳐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또한 노트를 꾸준히 쓰지 못하는 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기만하며 스스로 자신을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노트 쓸 시간을 만들고 습관화하세요. 이것은 자신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과 내일의 분명 변화될 거라 장담합니다. 한 권 한 권 늘어나는 노트를 보면 나 자신에게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노트나 일기를 꾸준히 써왔다면 전부 꺼내서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자기 자신과 마주한 시간은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온전히 나만의 놀이임을 기억하라. 왜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전해지는 걸까? 혹시 왜 자신의 마음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남편이나 애인, 친구, 부모님, 자식처럼 마음을 나누고 싶은 상대에게 답답함을 느낀 적은요? 내 감정을 완벽하게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트 쓰기에 앞서 지금부터 다룰 모든 내용의 대전제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누군가에게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도 감정도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어떻게 느끼든 감정은 나만의 것입니다. 감정은 다른 사람과 온전히 공유할 수 없기에 오해와 엇갈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생각이나 감정이 통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감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감정이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늘과 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늘 너머 끝없이 펼쳐진 우주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정체 모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별이나 은하, 태양계 같은 우주의 구조를 배우고 알아갈수록 내가 존재하는 우주에 더 큰 경외심을 품게 되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우주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왜 탄생했고 그 끝은 어떤 모습인지 그 근원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죠.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디와도 연결되는 시대이지만 우주에 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즉 지금의 진실은 우리가 우주의 무한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에는 은하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으며 우리가 있습니다. 우주라는 크나큰 존재를 전체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존재, 별의 조각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틀림없는 개체입니다. 맞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개체를 느끼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개체만이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죠.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나는 우리가 감정을 맛보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나만의 것이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즐거움도 모두 나만의 감정입니다. 세상의 일부, 우주의 일부로 태어났기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함이죠. 이런 생각에 순순히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눈에 띄게 속도를 더할 테니까요. 돈의 신은 솔직한 사람을 돕는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그저 믿고 싶을 뿐인 게 아닐까? 우리는 자신에게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존재를 보통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95%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더라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거대한 존재나 우주, 신 같은 존재가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어릴 때는 하늘에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나는 신은 어떤 사람이든 응원하고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신은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그대로 실현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짜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은지 솔직하고 뚜렷하게 결정하면 신은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신은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그대로 실현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짜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은지 솔직하고 뚜렷하게 결정하면 신은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솔직한 감정을 마음속 깊이 봉인한 채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이득만 따지면 가식적인 소원을 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린 가식적인 세계를 신은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솔직히 더 우아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조차 속이며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짓 소원을 빌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내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닌데 하며 소원을 이루어준 신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 존재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까닭은 솔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일그러진 소원을 꿈꾸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일그러진 소원을 꿈꾸면 신은 일그러진 그 현실을 이루어줍니다. 바꿔 말해 지금의 현실은 당신이 소원했던 미래를 신이 120% 들어준 결과인 것이죠. 나는 절대로 이런 현실을 바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감정과 툭 터놓고 마주한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설정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진짜 감정과 마주하세요. 당신이 어떤 현실을 원하는지, 어떤 나날을 꿈꾸는지 자신과 똑바로 마주하며 느낀 감정을 솔직히 노트에 적어보세요. 아무리 유치한 내용이라도, 아무리 거창한 소원이라도 노트는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단언컨대 제 말을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지름길은 현실을 마주하는 고통 뒤에 숨어 있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려면 사실 그대로의 지금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솔직해지면 기분 나빴던 일이나 욕설,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해지면 기분 나빴던 일이나 욕설, 불평, 불만만 늘어놓을 것 같아요. 솔직해지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곤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당신만이 느끼는 단 하나뿐인 생각입니다. 절대 억누르려 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물론 자기가 비참하거나 한심하게 느껴질 때는 그런 감정을 직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심한 나, 이상적인 나와는 전혀 다른 자신과 마주해야 할 때면 무조건 긍정 마인드를 발휘하려 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나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혼한 후 미혼인 상태로 둘째를 낳았던 6년 전. 낡아서 욕실에 물이 얼 정도로 외풍이 심한 집을 고풍스럽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했지만 나는 빠듯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하는 싱글맘이라며 그럭저럭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만족한다고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불 속에 들어가 멍하니 너덜너덜한 벽지를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낡아빠진 집이 어울리는 사람인 걸까?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허름한 집이 좋다는 거잖아. 뭐야, 그럼 결국 나는 이런 집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 순간 지금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이 근사하고 넓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죠. 또 일에 찌든 스스로를 돌아보며 쉽고 편하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낡은 집에서 사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자, 이게 사실 그대로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놓인 현실을 직시하고 비참하고 한심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이것이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현실임을 받아들였기에 진짜로 원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죠. 반대로 절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던 시절 지출을 돌아보며 반성할 점과 개선할 점을 적은 노트입니다. 아직 설정을 변경하기 전이라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만 집중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이렇게 지난날의 기록을 훑어보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노트의 훌륭한 장점입니다. 현실에 절망해야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어있던 진짜 소망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상과는 너무도 다른 나, 그 현실조차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했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 모든 것에 절망하며 한심한 나를 온전히 느끼세요. 느끼고 음미해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소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절망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절망은 찾으려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감정을 깊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저절로 찾아오고 자기도 모르게 현실을 직시하며 절망에 빠지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을 뼈저리게 느낄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돈이 없고 상황이 나빠도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부유함을 느낄 일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상황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지만 이렇게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올바른 자기사랑법이란 누군가가 무엇을 해주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은 타인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세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 긍정이고 자기 수용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이죠.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자기 사랑 그 자체입니다. 다만 감정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느끼세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말도 섞기 싫어. 저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녀서 짜증나. 딱히 이유는 없지만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감정도 그대로 음미해보세요. 감정을 노트에 쓰면 언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사랑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지나치며 남이야 어떻든 자기만 앞세우는 이기심이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되거나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일 거야 하며 주변에 말도 안 되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기심일 따름이죠. 다시 말하면 이기심과 자기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사랑은 어떤 감정이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중히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레 나를 소중히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요. 바꿔 말해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법을 알게 되면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요. 바꿔 말해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법을 알게 되면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말과 감정을 정확히 분리하라. 당신 마음속에서 말과 감정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오해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니까요.
다시 말해 사람마다 말의 의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을 언어라는 형태로 노트에 적으면 말을 자신에게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며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트의 매력이죠.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말에 부여한 의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행복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나요? 행복을 일상 속의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는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반면 천국에 있는 듯 원하기만 하면 뭐든 가질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사람은 좀처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실이 천국 같을 리도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도 없으니 당연히 실현할 방법이 없겠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미지를 스스로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답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감각을 추구하는 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괴롭게 하는 말에 어떤 기대 혹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당신을 괴롭히는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노트에는 가슴 뛰는 소원, 이상적인 내 모습만 적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솔직히 적다 보면 괴롭고 슬픈 감정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말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노트에 적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행복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에게 있어 행복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나를 성숙시키는 슬픔이나 분노, 짜증 등도 나에겐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묻겠죠. 어떻게 그게 행복일 수 있죠? 짜증스러운데 그게 행복이라니 장난이죠?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좋은 기분이라는 정의만으로 제한해 둔 건 아닌지. 나도 물론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으로 그 감정을 모두 불행이라고 부정하진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일어나면 즐기겠다라는 선택을 할 뿐이죠. 즐거운 것, 재미난 것만이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세계를 한정 짓는 것 아닐까요? 우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세요. 어떤 기분이든 그건 삶의 행복이야 라고 믿으세요. 어떤 감정이든 행복하다, 어떤 나라든 행복하다라는 전제는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당신을 단단하게 설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우주로부터 무한한 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니까요. 감정을 나를 돕는 힘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의심하고 파고들다 보면 그것이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노트를 꾸준히 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노트와 마주하지 않는 시간에도 미세한 감정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누군가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한 기분, 왠지 모르게 불쑥불쑥 치솟는 분노, 이런 모든 감정과 하나하나 마주하는 것이 자기와의 소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죠. 노트를 쓰면서 내 안의 잠재의식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신의 추한 생각이나 남의 험담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노트에 숨김없이 쓰고 나면 때로는 갈기갈기 찢어서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생각을 하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마음을 고쳐먹자 하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내 생각이 틀렸다고 여기며 정답이나 진실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에서 자연스레 솟아난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정답을 찾아 헤매는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왔던 감정을 마주하고 인정해주면 더 이상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아닌 소중한 보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야말로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 즉 설정을 변경할 찬스입니다. 절망의 끝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감정을 전부 쏟아낸 노트를 보면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그 무렵에 내가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감정을 글로 쓰면 방에 있는 예술품을 감상하듯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또 오지 않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을 만큼 화가 날 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슬픔과 분노를 노트에 적으면 마음속 감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며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죠. 감정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에 지배당하는 감정은 이제 그만. 자신의 감정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 뒤에 감춰진 생각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타인의 가치관에 더 이상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감정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몇 년 전까지 돈이란 얻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좋아했죠. 하지만 돈이란 쓸수록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 다음부터는 절약이 싫어지더군요. 이렇듯 감정이란 그때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지배당하거나 휘둘리기 쉽습니다. 또 이는 쉽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감정은 생각에 달려 있으므로 어떤 단계, 즉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설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만화나 경쾌한 노래는 기분이 가라앉지 않게 도와준다는 노트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직시한 후 설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다음이라면 긍정적 사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똑바로 마주하기 전에 무턱대고 긍정적 사고만 발휘한다면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나에게 온 감동은 의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게 두지 마세요.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싶다면 노트를 통해 둔해진 감각을 강화시켜 봅니다. 감동이란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각이므로 그 사람이 어떤 설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생겨나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감정은 생각이므로 그 사람이 어떤 설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생겨나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감동은 생각으로 바꿀 수 없죠. 사적인 뜻으로 감동이란 아름답거나 근사한 무언가에 강한 인상을 받아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름답거나 경이로운 나머지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상식, 고정관념을 완전히 잊은 채 육체의 마음을 위대한 우주, 신, 근원에게 빼앗기는 것. 나는 이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정의는 다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마음을 빼앗긴다란 자기 마음인데도 자신의 범주를 넘어 위대한 근원과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감동한다는 것은 아주 근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주 감동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성가신 존재로 여겨지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경향이 있죠. 나는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도 금세 감동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과장이 심하다, 오버한다, 민감하다, 호들갑스럽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 것은 나쁜 것,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감동이 밀려올 때마다 억누르고 무시하고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내 안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수성을 억누르지 않고 감동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죠. 그러자 순식간에 나를 둘러싼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이 보다 감동할 일들로 가득해졌다고나 할까요?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게 두지 말고 오히려 이성을 통해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 노트 쓰기를 해보세요. 인생에 기쁨이 넘치려면 감동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동은 생각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의심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감동은 감정과 생각을 감각에 빼앗길 만큼 큰 영혼의 울림입니다. 눈앞의 세계와 자기 자신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감각적인 체험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정반대로 감각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감성을 억누릅니다. 자신의 감각이 아닌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상식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죠. 생각과 감정을 감각에 내맡긴 채 하늘, 구름, 바람, 빛, 눈앞의 모든 것에 마음껏 감동하세요.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면 언제든 자기 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언뜻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러나 당신이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한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러나 당신이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까닭은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동을 통해 자신의 기준을 찾아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나간다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당신을 응원해 줄 테니까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당신이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까닭은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 100가지 칭찬하기. 다음은 감정과 생각을 감각과 깊이 연결하여 진정한 의미에 있는 그대로의 진짜 나와 마주하여 지금 당장 소원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연습 문제입니다. 노트에 나에 대한 칭찬 100가지를 적어보세요. 30가지 정도 썼을 때 좋은 면만 쓰려고 하면 100가지를 다 채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려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실증을 잘 낸다는 단점은 호기심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됩니다. 어떻게든 100가지를 채워보세요. 나에 대한 칭찬 100가지. 50가지 정도 썼을 때 단점으로도 장점으로도 볼 수 없는 자신의 특징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고 나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 하며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80가지 정도 썼을 때 뭐든 다 칭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꼭 칭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 쓰고 나서 100가지 칭찬을 쓰는 동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다 쓴 후에 온몸 가득 내면에서 솟아난 충만감을 느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감각이 자기가 자신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 항목도 있었을지 모르겠군요. 그런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신뢰로 이어집니다. 소원을 이루는데 자신이 있고 없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답니다. 3장 내 안의 설정 바꾸기. 감정을 의심하면 도네시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 설정 변경으로 인생을 바꾼다. 보충 설명을 제외한 눈앞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돈과 감정과 우주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주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셨으리라 믿어요. 이번 장에서는 드디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설정 변경입니다. 설정 변경이란 다음에 3단계를 거쳐서 당신이 바라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1단계 관찰, 지금의 나를 직시한다. 2단계 감정,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 3단계 결정,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전에 나는 낡은 집이 오히려 멋스럽고 좋다는 설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낡은 집에 사는 여자인 사실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고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 생겨난 감정을 파고든 결과 나는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새 집이 좋다로 설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법처럼 새 집을 지을 기회가 찾아왔고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풍요로움과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삶에 큰 불만은 없지만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거나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도무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디 자기가 갖고 있는 설정을 의심해 보세요. 지금 어떤 설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원하는 세계를 한 발짝 남겨둔 채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도 당신이 스스로 만든 설정이 원인일지 모릅니다. 설정 변경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사는 세계를 바꾸겠다고 결정만 하면 되죠.
그렇게 쉬울 리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요? 자신에 대해 직시하고 싶다면 지금의 나에 대해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게 없다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헤어스타일, 방 안의 풍경, 책상 위의 물건, 의자, 들려오는 소리, 듣고 있는 음악, 지금의 월 수입, 지갑 속의 지폐와 동전, 직업 등등 눈앞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봅니다. 단 보충 설명은 절대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바빠서 청소하지 못한 더러운 화장실이나 낡은 그래도 앤티크한 집 혹은 자유로운 백수 같은 수식어는 금지입니다. 그건 그저 더러운 화장실, 낡은 집, 백수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적어야 합니다. 물론 부정하고 싶겠지만 노트에 적힌 그 모습이 진짜 당신입니다. 설정을 바꾸면 인생의 배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점을 찍으며 과거, 현재, 미래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점, 즉 배경이 움직이는 것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웠죠.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책을 읽거나 여기저기서 화술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여의치가 않았죠. 뭔가 시도하고 싶어도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 조바심만 커져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자. 틈틈이 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언젠가 어느 자기계발서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의욕적으로 움직여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런데 자신에게 점점 심한 자괴감이 들고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이런 시도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빤히 보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내가 정한 방식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이었죠. 여러 방식으로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나는 내가 정한 방식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노트에 쓰면서 감정을 의심하고 설정을 변경해 나갔습니다. 1단계 관찰. 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두려워? 2번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지 않겠지. 요컨대 그 당시 내 설정은 말을 잘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다 였던 겁니다. 2단계 감정. 1단계에서 나온 설정을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라는 답을 얻었죠. 그와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3단계는 결정입니다. 2단계에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설정 변경입니다. 설정을 변경하는 순서는 사장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변경한 후 나는 대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미나를 열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결정한 후에 직접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찾아 나섰고 조금씩 그 규모를 키워왔죠. 5년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경을 내가 결정한 설정에 맞춰 저절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결정하고 난 후에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행동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동했던 것 이상의 현실이, 나아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죠. 역시 우주와 신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스테이지의 수준에 따라 감정도 변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스테이지에서 맛볼 수 있는 감정을 최대한 음미하세요.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만 설정을 변경하면 곧바로 꿈에 그리던 삶을 거머쥘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는 법입니다. 설정 변경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평소에 늘 1,000원 남짓한 발포주를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몇십만 원짜리 고급 샴페인을 마셨다고 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급 샴페인이라는 게 고작 이런 맛이었어? 일 겁니다. 물론 조금쯤은 고급스럽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 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지 위화감이 들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발포주에 길들여진 입맛으로는 고급 샴페인의 진정한 풍미를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레벨 1의 장비만으로 레벨 3이나 5 수준의 스테이지에 뛰어든 격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게임을 즐기기는커녕 눈 깜짝할 사이에 게임이 끝나버릴 게 불보듯 뻔한 일이죠. 물론 레벨 1인 상태에서 언젠가 고급 샴페인을 마셔보고 싶다고 어렴풋이 꿈꾸는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레벨 1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레벨 1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정말로 고급 샴페인에 걸맞은 레벨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진정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법이죠. 어쩌면 그 레벨에 도달했을 무렵에는 고급 샴페인을 넘어 진귀한 빈티지 와인을 즐기는 세계가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신이 가져다 주는 풍요는 언제나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니까요. 우선은 지금 당신이 있는 스테이지에서 맛볼 수 있는 감정을 최대한 음미하세요. 그리고 이 감정은 이제 그만 맛보고 싶어, 이대로도 좋지만 조금 더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감정을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면서 스테이지를 단계별로 높여가세요. 한 달 만에 성과를 얻으려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반면에서 1년 정도 꾸준히 설정을 변경해 보세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노트를 쓰면서 지금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설정을 변경해 나가세요. 스테이지와 함께 변화해 가는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즐겨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가능했으니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버그를 조심하라. 일단 단계를 높이기로 설정을 변경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배경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점과 함께 하나 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이 변하는 과정에 버그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버그란 게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오래된 가정용 비디오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지나간 화면에 잔상이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그란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언젠가 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싶다고 꿈꾸면서 일단 발포주에서 맥주로 단계를 높이는 데 도전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죠. 맥주를 몇 번쯤 마셔본 후에 확실히 발포주랑은 차원이 다르네, 맥주가 훨씬 더 맛있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한 어느 날, 슈퍼에 갔더니 마침 발포주가 세일 중이라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또는 회사 후배에게 맥주는 아저씨들이나 마시는 술이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역시 그냥 발포주나 마셔야겠다 하고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면 설정을 변경한 의미가 없습니다. 발포주에서 맥주로 바꾸기로 결정했거나 언젠가 고급 샴페인을 마셔보고 싶다고 생각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맛 때문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싶거나 배경을 바꾸고 싶어서일 테죠. 그 첫걸음이 발포주에서 맥주로 바꾸는 도전이었던 것이고요. 신은 당신이 스테이지를 높일 때마다 예전의 설정을 테스트합니다. 이제 정말 발포주는 안 마실 거야? 싸구려 술만 마실 때 느끼는 비참함은 이제 즐기지 않는 거야? 이렇게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죠. 그리고 어느새 발포주를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그입니다.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 가격과 타협해서 비참한 기분에 빠지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잖아. 정말 맛있다고 느껴지는 술만 마시기로 결정했잖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배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설정을 밀고 나가면 버그가 발생하는 횟수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버그는 당신을 향한 신의 테스트입니다. 정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준비가 됐는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고 설정을 변경했다면 그 설정에 맞는 행동을 꿋꿋이 이어가세요. 버그는 최대한 무시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도 문제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삶에서 일어나는 고민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설정 변경만 생각처럼 잘 되면 나쁜 일은 모두 사라지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인생에서 나쁜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테이지에서 나쁜 일을 겪을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새집으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5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만 충당하는 방식으로 집을 설계했으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따뜻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요구한 사람도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더 이상 전기요금을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요즘도 일어납니다. 몇 개월 전에는 한 달 동안 쓴 신용카드 요금이 1억 7천만 원이 넘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흑,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나 하면서요. 다시 말하지만 스테이지가 바뀌어도 불안감을 느끼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맛보는 스테이지와 금액은 확연히 달라지죠. 어차피 나쁜 일을 겪어야 한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스테이지와 내용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한 설정을 계속 변경해 가다 보면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에 차츰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고액의 소득세나 신용카드 요금을 보고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설정만 변경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싹 사라진다거나 고민이 몽땅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나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겪는 스테이지와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한다. 자기만의 풍요와 경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릴 일은 없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듯 관점은 늘 캐릭터 관점이 아닌 플레이어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이어야 하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세계가 아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며 설정을 변경할 때도 지금의 시선에 누구의 것인지 늘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남들한테 부자로 보이고 싶어서, 고객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싶은 이유는 반짝반짝 빛나는 여성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것은 모두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한 이유입니다. 부유해 보이는 나,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나, 반짝해 보여지는 나, 모두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이 중심에 있는 가짜 이유죠. 물론 시작은 그런 이유여도 괜찮습니다. 내 부자로 보이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뭔데? 반짝반짝 빛나는 여성이란 어떤 여성인데?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에서 본 진짜 이유에 다다를 수 있으니까요. 타인의 시선을 행복의 기준으로 잡아봤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승패의 세계가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의 우월감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승패의 세계에서 게임을 하는 순간 눈앞의 풍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아직 적어보지 못했다면 이쯤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아마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당신의 설정은 타인의 관점인가요? 당신의 관점인가요? 지금 그 설정 그대로 정말 행복한가요? 남이 아니라 나를 의심한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이해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설정을 변경할 때는 지금의 상황이나 감정의 원인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화풀이나 책임 전가일 뿐 따름입니다. 현실을 개선하는데 걸림돌일 뿐이죠.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질 때마다 기억하세요. 어떤 게임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인생의 스테이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적과 싸울지, 코인을 얼마나 먹을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테이지를 깰지는 플레이어인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지금의 자신을 외면하거나 속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 중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으면 쉽게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이 행복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정을 변경하고 당신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당신의 배경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인간관계는 소중히 여겨야 해. 친구는 재산이야.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설정에 갇힌 채 불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진 않나요? 험담에 열심인 그들과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관계에 단호히 안녕을 고하세요. 이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남 탓과 불평만을 일삼던 세계에서 살고 있던 자신과 이별하는 것이니까요. 선악을 가르는 것은 승패를 구분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으론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내가 있을 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나는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구나 하며 자신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주신이 당신을 지켜주니까요. 고민거리는 우선 노트에 잠재워 둔다. 당장 무리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보다 고민이나 짜증을 노트에 적어두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올해 여름 오키나와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리조트 호텔에 스위트룸을 예약한 나는 잔뜩 들뜬 마음으로 여행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약한 후에야 여행 일정과 아들의 학교 야구 동아리 시합 일정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는 일단 아들을 시합에 내보내지 않는 선택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인원이 빠짐없이 모두 참가해야 정원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우리 애는 가족 여행을 가야 해서 시합에 못 나가요 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겠더군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나 저제나 여행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들이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행 자체를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 아들을 맡겨둔 채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오키나와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 소원은 가족 모두와 함께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선택지도 생각해 봤지만 내가 묵고 싶은 리조트 호텔의 스위트룸은 하필이면 아들의 시합 당일에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날에 묵을 호텔이나 그 밖의 일정도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였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왜 동아리 인원이 9명밖에 안 되냐고 시합 일정을 매일 늦게 알려주는 거야. 여름방학에 시합은 무슨 시합이야. 모처럼 완벽하게 예약해놨더니만. 도무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나는 이렇게 화풀이하듯 노트에 짜증을 잔뜩 쏟아내고는 그날을 마감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거나 찜찜한 상태로 내버려 두죠. 쉽게 말해 그냥 방치합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주와 신은 모든 일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모든 걸 노트에 적어두고 잠시 머무르세요. 그냥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은 모든 것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긍정하며 흐름을 타는 사람을 사랑해 주니까요. 감사합니다.